4장 조합 논리 회로의 응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의 목차는 4.1절 페리티 발생기 및 검출기고요. 여기서는 페리티의 원리와 페리티 회로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4.2절은 인코더, 4.3절은 디코더, 여기서는 디코더의 원리 및 디코딩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4.4절은 멀티플렉서 및 디멀티플렉서입니다. 멀티플렉서와 디멀티플렉서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4.5절은 비교기입니다. 등가 비교기와 디지털 비교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4.6절은 가상기 및 감상기입니다. 반가상기, 반감상기, 전가상기, 전감상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4.7절은 고속 가상기로서 리플 캐리 가상기와 캐리 예측 가상기, 캐리 선택 가상기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4장의 학습 목표는 페리티 비트의 유용성을 이해하고 검출기를 설계한다. 인코더 및 디코더의 원리를 이해하고 디코딩 시스템을 설계한다. 멀티플렉서와 디멀티플렉서를 설계한다. 디지털 비교기의 원리를 이해하고 비트를 확장할 수 있다. 전가상기 및 전감상기의 원리를 이해한다. 연산 논리의 기본 블록인 이진 가상기의 다양한 종류를 알고 적절하게 적용해 본다입니다. 복잡한 동작을 수행하는 디지털 시스템을 분석을 해보면 시스템이 여러 개의 기능 블록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시스템을 설계하는 일은 마치 우리가 레고 블록의 조립처럼 몇 가지 자주 쓰이는 재사용이 가능한 기능 블록들을 조립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블록에는 페리티 발생기, 페리티 검출기, 인코더 및 디코더, 멀티플렉서 및 디멀티플렉서, 비교기, 가상기, 감상기 등이 있습니다. 기능 블록이란 어떤 표준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단위 회로를 말하며 3장에서 학습한 조합 논리 회로나 5장에서 학습할 순차 논리 회로들을 모아서 표준화된 단위 회로 블록을 구성한 것을 말합니다. 아래 그림은 기능 블록으로 구성된 산술 논리 연산 장치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블록들을 보면 ALU가 여러 개의 기능 블록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조합 논리 회로 기반의 기능 블록으로 페리티 발생기 및 검출기, 인코더 및 디코더, 멀티플렉서 및 디멀티플렉서, 디지털 비교기, 가상기 등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능 블록을 설계할 때는 2장과 3장에서 학습했듯이 일반적으로 다음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문제에 해당하는 진리표를 만들고 카르노 맵을 그리고 논리를 간략화하여 최소 부호식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략화된 부호식으로부터 논리도를 그리는 것이죠. 2장에서는 3장에서 학습한 조합 논리 회로의 원리를 바탕으로 주요 기능 블록들을 학습합니다. 기능 블록의 원리와 설계 방법을 이해하면 물론 각종 디지털 시스템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추어 기능 블록을 변형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프리 디코딩을 포함하는 다단계 디코딩 기법은 입력 어드레스의 수가 많을수록 속도와 하드웨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방법입니다.
또한 가장 기본이 되는 연산장치인 가상기, 감상기의 경우도 그 기본 원리뿐만 아니라 연산빛의 수의 증가에 따른 속도 저하 및 하드의 부담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한 고속 가상기의 종류와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페리티의 원리입니다. 페리티는 데이터가 저장 장치 내의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되거나 컴퓨터 간에 전송될 때 데이터가 유실 또는 손상되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오류 검출 기술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페리티 비트라고도 하고요. 여분의 1비트를 데이터 비트와 함께 비트열 내에 추가하여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페리티 비트는 데이터가 아니며 오직 전송된 비트들이 성공적으로 도착했는지 여부를 식별하는 목적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이러한 페리티 비트를 만들어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에는 홀수 페리티 또는 짝수 페리티 방식이 있습니다. 페리티 비트를 포함한 데이터 비트의 열에서 1의 개수가 홀수이면 홀수 페리티, 짝수이면 짝수 페리티를 합니다. 따라서 전송된 페리티 비트를 포함한 데이터 비트 열에서 1의 개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에 따라서 오류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송되는 데이터의 비트열을 홀수 페리티로 할 것인지 짝수 페리티로 할 것인지는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전에 미리 약속을 해야 합니다. 페리티는 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음을 알려주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 오류가 데이터 비트 내의 어느 비트인지까지는 파악하지 못하는 단순한 오류 검출기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2차원 페리티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오류의 검출뿐만 아니라 오류의 수정까지도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페리티를 이용한 오류 검출과 오류 수정 방법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보통 페리티 오류 검출법은 1비트의 오류만 검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홀수 짝수 페리티를 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1비트가 아니라 홀수 개의 비트의 오류 검출이 가능합니다. 단 짝수 개의 비트의 오류 검출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페리티의 데이터 비트의 수가 적고 오류 발생 확률이 낮은 경우에 주로 사용합니다. 또한 회로 구현이 쉽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류 검출기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표 4.1은 시간의 진행에 따른 7비트 데이터 비트열 및 추가된 1비트의 페리티 비트의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페리티 비트를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간 t가 2일 때 데이터는 00000001입니다. 이럴 때는 1이 한 개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짝수 페리티를 맞추기 위해서 페리티 비트가 1로 셋이 됩니다. t가 3일 때도 역시 000001이기 때문에 데이터 내에 1의 개수가 역시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페리티 비트가 1로 셋됩니다. t가 5일 때도 마찬가지로 데이터 내에 1의 개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페리티가 1로 셋이 되는 것이고요. 4번 같은 경우 t가 4인 경우는 이미 데이터 내에 1의 개수가 2개이기 때문에 페리티는 0으로 셋이 됩니다. 만약 전송 과정에서 이 1비트의 비트가 오류가 발생해서 만약에 1의 개수가 홀수개가 되어버리면 이 데이터 내에 오류가 발생했음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표 4.1의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서는 7비트의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미리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해서 전체 데이터 비트 값이 홀수이면 페리티 비트 1을 추가하고 전송되는 8비트의 합계가 짝수가 되도록 맞추는 것이죠.
만약 7비트 데이터의 값이 짝수라면 추가하는 1비트 페리티 비트는 0이 되어서 8비트는 그대로 짝수가 맞게 형성됩니다. 이러한 페리티 비트의 설정 방식을 짝수 페리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를 수신한 축에서는 비트군을 점검해서 전체 비트 값의 합이 짝수인지를 확인합니다. 이때 만약에 합이 홀수라면 전송 중에 오류가 발생했음을 의미하므로 해당 데이터를 재전송받거나 또는 시스템을 멈추고 사용자에게 오류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비트의 오류가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면 비트 값의 합이 다시 짝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오류를 검출할 수 없습니다. 한편 3비트의 오류가 동시에 발생한다면 역시 비트의 합이 홀수가 돼서 오류 발생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비트의 페리티 비트는 홀수계의 데이터 오류가 발생했음을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전체 비트열의 합이 홀수가 되도록 페리티 비트를 설정하는 것을 홀수 페리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오류를 어떻게 수정하는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원 페리티 데이터를 전송해서 오류를 수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아까 봤던 페리티 비트는 이렇게 7개의 데이터와 함께 페리티 하나를 보내서 이 해당되는 데이터 내에 오류를 검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느 열의 데이터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7번째 데이터를 전송한 이후에 각 열 데이터에 해당하는 페리티 비트를 작성해서 한번 전송을 해줍니다. 전송 전에 표 4-2처럼 2차원 데이터 평면에서 각 행과 각 열이 모두 짝수 페리티로 설정됐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t가 3일 때 데이터 비트 중에 5번째 비트의 0이 전송 중의 오류로 1로 수신이 되었다면 수신 측에서는 T3에서 데이터 비트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송된 데이터의 어느 비트인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와 마지막 데이터 행에 대한 페리티 비트까지 모두 수신한 후에 다시 열에 대한 검사를 하면 정확하게 몇 번째 열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류 데이터의 비트의 위치를 찾으면 다시 이 데이터를 반전을 취해서 오류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행과 열의 2차원 페리티 설정을 통해서 직접 오류를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페리티 발생기는 데이터 비트열을 입력으로 하여 1의 개수를 체크한 후에 페리티 비트를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페리티 발생기의 설계 외로 4비트 BCD 코드에 대한 홀수 페리티를 발생하는 조합 논리 회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조합 논리를 설계할 때는 보통 이렇게 진리표, 그 다음에 카르노 맵, 그 다음에 축약 논리식, 그 다음에 논리도의 일반적인 설계 과정을 따르게 됩니다. 그림 4-2에서 보인 홀수 페리티 발생기는 A, B, C, D의 4비트의 입력을 받아서 페리티 비트 P를 출력합니다. 홀수 페리티 발생기의 논리 회로 설계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진행을 합니다. BCD 코드는 10진수 0에서 9까지 이진수를 표현하기 때문에 A, B, C, D의 4비트를 입력으로 사용을 합니다. 4비트 홀수 페리티 발생을 위한 진리표를 작성했습니다. 전체 비트의 합이 홀수가 되도록 출력 P를 설정합니다. P에 대한 최소화된 논리식을 얻기 위해서 10부터 15까지의 사용하지 않는 항은
무관항 처리를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동키화 처리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카르노 맵을 그려서 논리식을 간략화합니다. P의 값이 1 또는 X인 셀을 표시하고 이렇게 모인 일이 포함되도록 최대한 크게 묶어서 논리식을 간략화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 부울식을 완성하면 이런 부울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간략화된 부울식을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나누어서 논리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이렇게 큰 곱의 항으로 하나의 게이트, OR 게이트를 사용해서 5개의 항을 더합니다. 두 번째는 각 항의 입력 신호에 대한 조합에 대한 항을 AND 게이트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고요. 여기에 NOT 게이트를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입력의 반전 신호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입력 신호를 이렇게 묶어서 최종 논리 게이트 회로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제 4-1은 짝수 홀수 페리티 발생기입니다. 그림 4-8과 같이 3비트 입력 신호 ABC에 대한 홀수 페리티와 짝수 페리티를 발생시키는 조합 논리 회로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아까 예와 같이 3비트 입력에 대한 홀수 페리티 및 짝수 페리티의 진리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진리표를 기준으로 짝수와 홀수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카르노 맵을 작성을 합니다. 홀수의 경우는 이렇게 묶여지는 항이 최대항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항이 만들어질 거고요. 짝수항 역시 서로 크게 묶어지는 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간략화된 항을 아까 과정, 여기는 지금 곧바로 지금 최대항을 바로 공통항을 묶어서 이렇게 표시했지만 이게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따로따로 먼저 항을 만들고 공통항을 묶어주는 방식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페리티 검출기는 페리티 비트를 포함한 데이터 비트열이 수신될 때 전송 오류의 발생 유무를 검출하는 장치입니다. 페리티 검출기를 만드는 원리는 페리티 발생기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페리티 발생기나 검출기나 그 원리는 동일하게 데이터 비트 내의 이르 개수를 찾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비트의 페리티를 포함한 3비트 데이터를 다루는 페리티 검출기는 4비트 데이터의 페리티 발생기와 같은 회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4-10의 3비트 페리티 발생 회로를 사용하는 경우 A, B, C 데이터 3비트를 입력을 하는 3비트 페리티 발생기지만 만약 A, B의 입력을 데이터로 사용하고 C의 입력은 데이터 대신에 페리티 비트로 입력을 하면 2비트 데이터와 1비트 페리티를 갖는 2비트 페리티 검출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림 4-12 2비트 홀수 페리티 검출기라면 P-OD는 항상 L이 되고 P-EV는 항상 하이가 될 것이며 만약에 짝수 페리티 검출기라면 P-OD는 항상 하이가 되고 P-EV는 항상 로우가 될 것입니다. 만약 이 P-OD와 P-EV의 값이 설정된 것과는 반대로 나올 경우에는 전송 오류로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즉 n비트 페리티 발생기와 n-1비트 페리티 검출기 회로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2절 인코더입니다. 인코더는 말 그대로 코드를 만드는 회로로 어떤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개의 입력 신호 중 단 하나의 활성화된 입력을 표현하기 위해서 암호화하여 또는 부호화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부호화를 하여 출력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만약 활성화되는 입력 신호가 바뀌면
암호화되는 출력도 바뀌게 됩니다. 즉, 인코더는 10진수의 정보를 2진수와 같은 코드로 변환하는 부호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코더와 짝을 이루는 장치로 디코더는 반대로 암호화된 코드를 해독하는 회로로 인코딩된 입력의 담고 있는 활성화된 신호를 풀어서 출력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따라서 디코더는 암호를 푸는 복호기라고 할 수가 있죠. 디코드에서 입력되는 암호화된 입력 신호의 조합이 바뀌면 활성화되는 출력값 역시 바뀌게 됩니다. 그림 4-11은 인코더와 디코더를 연결해서 암호화 복호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활성화된 인코더의 입력과 같은 신호의 디코더 출력이 활성화됩니다. 이 동그라미 친 영역은 활성화된 신호를 의미하고요. 디지털 인코더의 입력 M개 중에서 활성화된 한 개의 데이터만이 하이 신호를 갖게 되고 나머지는 모두 로우가 됩니다. 인코더의 출력 단자에는 내부 논리 조합에 의해 그에 대한 이진수의 보호화된 M비트 코드가 출력되게 됩니다. 이 디코더는 이진수에 인코딩된 M비트를 다시 복호화해서 원래 활성화된 인코더 입력 신호를 찾아냅니다. 즉, YK는 IK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림 4-13은 8진수 대 2진수 인코더를 나타냅니다. 이 예를 이용하여 논리도 작성까지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림 4-13의 8개의 입력은 8진수로 표현하면 I0은 0, I1은 1, 그 다음에 I7은 7이 될 것입니다. 먼저 8진수 대 2진수 변환을 위해서 진리표를 이렇게 작성해 봅니다. 8진수의 입력은 0에서 7까지이며 이러한 8개의 입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3비트의 이진 출력 A, B, C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카르노 맵을 그려서 이 A, B, C의 간략화된 논리식을 추출하지만 때로는 직관적으로 손쉽게 논리식을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진리표를 보면 입력된 데이터 중에 단 하나의 비트만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논리식에 곱항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로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출력 A, B, C를 기준으로 논리식을 바라보면 A가 1로 출력될 때는 입력 I4, I5, I6, I7 이렇게 4가지 경우란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B가 1로 출력되는 경우는 I2, I3, 그 다음에 I6, I7 이렇게 입력이 되어야 되는 경우죠. 출력 시에는 I1, I3, I5, I7 이런 식으로 입력이 돼야만 C가 1로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를 이런 식으로 묶어보면 A는 I4 플러스 I5 플러스 I6 플러스 I7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B의 경우는 I2 플러스 I3 플러스 I6 플러스 I7 C는 I1 플러스 I3 플러스 I5 플러스 I7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논리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중에 공통항을 다시 묶어서 최종 논리 회로를 완성해 보면 이런 식으로 논리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코드 입력은 단 하나만이 1이 되기 때문에 곱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OR 게이트만으로 쉽게 직관적으로 논리 회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디코더는 인코딩된 입력 데이터를 다시 복구하는 장치로서 복호기라고도 합니다. 이 장치는 4.2절에서 살펴본 논리 조합에 의해
인코딩된 이진 디지털 데이터를 입력으로 하여 이에 대응하는 복화된 하나의 활성화된 신호를 출력합니다. 따라서 이진 디지털 디코더의 경우 n개의 입력 단자와 2의 n승계의 출력 단자를 갖추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은 3대8 디코더의 블록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쉽게 38 디코더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앞에 있는 숫자는 입력의 숫자를 나타내고요. 뒤에 있는 숫자는 출력의 개수를 나타냅니다. 3비트 이진 코드를 8개의 출력으로 만들어낸다는 뜻이죠. 3대8 디코더의 진리표를 한번 보시면 각 디코더의 출력 Y0부터 Y7은 A, B, C에 대한 최소화 M0에서 M7까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디코더를 OR 게이트와 함께 사용하면 최소항의 합으로 표현하는 임의의 조합 논리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제 4-3은 이진수 대 8진수 디코딩입니다. 그림 4-24 블록도와 같은 이진수 대 8진수 디코더를 논리 회로로 설계하라입니다. 세 개의 입력은 이진수로서 A는 MSB가 되고 C는 LSB가 됩니다. Y0부터 Y7은 각각 8진수 0부터 7까지 매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코딩된 설계와 마찬가지 이진수 대 8진수 변환을 위해서 진리표를 작성을 합니다. 이진수의 입력은 이렇게 3비트이고 8진수 출력은 0에서 7까지 8가지입니다. 이는 38 디코더의 진리표를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이죠. 일반적으로 카르노 맵을 그려서 ABC의 축약 논리식을 추출하지만 인코딩된 3비트 입력에 따라서 단 하나의 출력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회로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Y0는 A바, B바, C바, Y1은 A바, B바, C, Y2는 A바, B, C바 이런 식으로 표현하다 보면 Y7은 A, B, C가 표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불식을 논리 게이트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다시 입력 ABC를 분리해서 연결도를 완성을 하면 이렇게 낫 게이트를 통과하는 신호들과 그렇지 않은 신호들을 통해서 3개의 입력과 8개의 출력을 갖는 38 디코더의 논리도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디코딩 시스템의 주요 응용 예로는 메모리 칩을 들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칩은 말 그대로 정보를 저장하는 스토리지, 즉 저장 장치로 여러 개의 메모리 셀을 하나의 비트로 하여 비트 단위의 정보를 저장합니다. 이때 고집적 메모리 칩이라고 하면 메모리의 셀의 개수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이 메모리 칩 안에 메모리 셀이 하나하나의 위치 정보를 우리가 어드레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직접도가 높은 메모리 평면에는 아주 많은 수십 개의 어드레스 정보를 해독해서 하나의 셀을 선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이 직접도를 높이는 것이야말로 주요 경쟁력이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직접도가 높다는 것은 입력의 수, 따라서 어드레스의 수가 많다는 것을 뜻하고 앞서 살펴본 단순한 디코딩 기법을 적용하기에는 속도의 측면이나 하드웨어 부담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n비트의 어드레스로 2의 n승계의 해당하는 ym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n비트가 많아지면, 다른 말로 고직접화가 되면 회로가 매우 복잡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프리디코딩을 하여 신호의 일부를 복구한 후에 그 결과를 다시 메인 디코딩하는
다단계 디코딩 시스템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입력 어드레스가 많으면 디코더의 조합 논리 회로 부분을 라우팅선이 X, Y축으로 교차하는 일종의 2차원 평면으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디코딩 평면이라고 하고요. 이 디코딩 평면은 조합 논리 회로의 관점에서 AND 또는 NAND 혹은 OR 기반의 회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4-29는 A0, A1에 두 개의 비트를 어드레스로 입력될 때 각각의 예로서 그림 A는 AND 기반의 디코딩을 하는 것이고요. 그림 B는 OR 기반의 디코딩을 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회로 모두 입력 어드레스 A1과 A0의 조합이 00, 01, 10, 11 이런 식으로 4개의 위치가 차례대로 활성화가 됩니다. 디코딩이 필요한 게이트 수는 어드레스 수에 의해서 2의 제곱이기 때문에 4개로 결정이 됩니다. 아래 그림은 어드레스 수가 6개, A0부터 A5인 디코더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6개의 입력 조합에 따라서 2의 6승, 그러니까 64개의 AND 게이트가 필요합니다. 디코딩된 출력도 A543210 0부터 A543210 63까지 64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A5, A4, 3, 2, 1, 0가 전부 다 0으로 입력이 되면 A543210 0이 해당이 되고요. A5, A4, A3, A2, A1은 0이고 A0가 1이면 A54321 1에 해당하는 출력이 활성화가 됩니다. 모든 비트가 1로 셋이 되면 A54310 63이 활성화가 되고 자, 이 경우는 팬인의 개수가 너무 많아서 속도가 느려지는 원인이 됩니다. 디코더의 출력 신호의 피치 안에 유입력 AND 게이트가 64개가 들어가기에는 칩의 면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불리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N비트 입력 어드레스에 대한 이의 N승계의 N 입력 AND 게이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입력 어드레스 개수가 많은 경우는 프리 디코딩 및 메인 디코딩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2단계 디코딩 방법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몇 개의 어드레스를 그룹으로 묶어서 프리 디코딩을 미리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추가적으로 메인 디코딩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회로가 자칫 너무 많아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팬잇, 팬아웃의 제약이나 또는 속도 및 레이아웃의 관점에서 매우 유리하게 됩니다. 표 4-10은 앞의 예에서 6개의 어드레스를 2개씩 3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프리 디코딩을 수행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1, A0, A3, A2, A5, A4를 각각 이렇게 3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나타냅니다. 각각의 2개의 입력이기 때문에 이 입력 AND 게이트가 이렇게 12개가 필요하고요. 각각의 입력에 대해서 출력의 결과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각각의 그룹별로 1개의 활성화된 출력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총 3개의 출력 신호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A0부터 A5까지 입력되는 값에 따라서 이 해당되는 AND 게이트 출력 신호가 하나씩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출력 신호는 다시 메인 디코딩 기법에서 이렇게 2개씩 묶어지는 P 출력에 대응하게 됩니다. 프리디코드는 각 그룹별로 4개씩 이 입력 게이트가 필요했고요. 3개의 그룹에 대해서 총 12개의 이 입력 게이트가 필요합니다. 이제 메인 디코딩 쪽을 보겠습니다. 메인 디코딩은 각 그룹에서 1개의 프리디코딩된 출력이 연결되고 이들의 조합에 의해서 최종 신호의 활성화 여부가 결정됩니다.
표4-11은 P54, P32, P10 이 메인 디코더의 출력이 어떻게 A54310 부분에 연결되는지 이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54310은 P540, 320, 100 이렇게 연결되고요. P54310 63에는 P543, P323, P1032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프리디코더 신호 P는 각 4개의 신호를 가지기 때문에 마치 사진수와 같은 자릿수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P543, P323, P102의 경우는 3 곱하기 4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4의 1 플러스 2 곱하기 4의 0을 나타냅니다. 이걸 계산을 하면 62가 매핑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A54310 62가 활성화가 됩니다. 이에서 메인 디코더는 하드웨어적으로 3입력 AND 게이트 64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일반 디코더와 비교할 때 이 다단계 디코더는 프리 디코더가 추가되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하드웨어의 부담이 줄어들었으며 최종 출력 신호의 비치에는 3입력 AND 게이트가 배치될 수 있기 때문에 집적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게이트의 핀인이 3 이하로 줄어들어서 속도의 측면에서도 유리해집니다. 이와 같이 프리 디코딩을 사용한 2단계 디코딩 기법은 특히 입력 어드레스의 수가 5개 이상일 때 속도 측면에서나 하드웨어 측면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